그 여자가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평범했던 제 일상이, 제 가정이, 그리고 제 영혼까지 송두리째 저당 잡히게 될 줄은. 그것은 아내의 언니, 제게는 처형이라는 이름의 재앙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저는 그저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에서 정년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 있는 아들은 장성하여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둘만 남은 집은 가끔 적적했지만 큰 갈등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무난하고 평온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날 아내에게서 전화 한 통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수화기 넘어 아내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즉 처형이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어 당장 머물 곳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듣는 순간부터 속으로 반대했습니다. 처형은 젊었을 때부터 남자 문제로 숱하게 속을 썩였고 첫 번째 결혼도 그렇게 끝냈던 여자였습니다. 재혼 후에는 정신 차리고 잘 사는가 싶더니 결국 또다시 같은 문제로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에 집안에서도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것도 아직 혈기왕성한 남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이 집에 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간곡한 부탁은 차마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래도 내 하나뿐인 언니인데 길거리에 나 앉게 할 수는 없잖아. 당신만 괜찮다면 아들 방 비어 있으니까 거처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라며 거의 울먹이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결국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 한숨의 무게가 제 남은 인생을 짓누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처형은 커다란 트렁크 하나를 끌고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밝은 얼굴로 제부 당분간 신세 좀 질게. 미안해. 라며 싹싹하게 구는 모습에 저의 경계심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처형은 한 집에 사는 것이 익숙해지자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도 몸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얇은 옷이나 속이 비칠 듯한 슬립 차림으로 돌아다니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짧은 반바지에 가슴골이 깊게 파인 나시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누워 저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꼬리를 치는 듯한 야릇한 눈빛으로 저를 흘기 쳐다볼 때면 저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였습니다. 참다 못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처형의 옷차림이 민망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식구끼리 뭘 그래요? 언니가 원래 좀 털털해서 그래.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순진하게 그렇게 믿는 것인지 아니면 자매라는 이유로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처형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회식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긴장감과 낯선 호기심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회식과 2차까지 마치고 자정이 넘어들어온 집은 불이 꺼진 채 고요했습니다. 조용히 안방 문을 열어보니 아내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술이 약한 아내는 오늘 동창 모임에서 한잔했는지 흔들어 깨워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이마를 한번 쓸어주고는 샤워를 하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처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의 속옷이나 다름없는 얇고 짧은 슬립 한 장만 걸친 채였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매끈한 다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인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에 순간 머리가 아찔해지며 온몸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리자.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저는 애써 시선을 외면하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샤워를 하는 내내, 그리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소파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불이라도 가져다 덮어줘야 하는지,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안방에서 얇은 이불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술에 깊이 취한 듯 그녀는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펴서 그녀의 몸 위로 덮어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는 줄로만 알았던 처형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제 손목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그녀는 저를 자신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중심을 잃은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녀의 몸 위로 넘어지듯 포개졌습니다. 술기운과 섞인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와닿았고 부드럽고 풍만한 그녀의 몸이 제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목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면서도 온몸의 피가 발끝에서부터 뜨겁게 끓어오르는 아찔한 욕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밀치고 황급히 몸을 일으켜 한마디 말도 없이 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처형은 제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살짝 눈웃음을 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젯밤 왜 도망쳤어? 라고 묻는 듯한 교활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녀를 더욱더 철저하게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일부러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주말이면 이른 아침부터 등산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처형의 존재 자체가 제게는 거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그녀에 대한 기묘한 호기심과 욕망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아내가 동창 모임으로 외출하고 없던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한 저는 텅 빈 집에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는 처형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역시 속이 다 비칠 듯한 얇은 슬립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본 처형은 반갑게 맞이하며 제부 일찍 왔네? 나 심심했는데 같이 한잔할까? 라며 제게 맥주캔을 건넸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나오겠다며 일단 자리를 피했지만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갈증이 났고 결국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고 말았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처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부 사실 나는 남자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외로워서. 두 번째 남편도 나를 여자로서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내가 젊은 놈이랑 바람이 난 거야. 그녀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과 남자 편력을 부끄러움 하나 없이 오히려 자랑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 부부에 대한 부러움과 아내가 자신과는 달리 사랑받으며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 어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어느새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술은 계속 들어갔고 제 이성은 점점 마비되어 갔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꼰 채 이야기하는 처형.
깊게 파인 슬립 사이로 그녀의 가슴골이 아슬아슬하게 보였고 짧은 치맛자락 아래로는 선명한 분홍색 팬티가 제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오히려 더욱 대담한 포즈를 취하며 제게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를 소파에 그대로 눕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부터 주도권은 완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굶주린 짐승처럼 허둥댔다면 처형은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뜨거운 늪에 빠져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 없는 몸이 주는 팽팽한 긴장감과 두 번의 결혼을 거치며 단련된 듯한 그녀의 능숙하고 대담한 몸짓은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원초적인 본능을 남김없이 깨워냈습니다. 그녀는 잠자고 있던 제 모든 감각을 일깨우는 능숙한 지휘자였고, 저는 그녀가 연주하는 관능의 선율에 속수무책으로 놀아나는 악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의무감으로 흐르는 잔잔한 강물 같았다면, 처형과의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격렬한 폭풍우였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갑자기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마저 그 순간의 쾌락을 증폭시키는 충격적인 향신료가 될 뿐이었습니다. 정신없이 거사를 치르고 나서야 저는 뒤늦게 밀려오는 현실감에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처형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옷을 추스르며 제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부, 기술 좋은데 자주 좀 부탁해. 그녀의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치밀하게 짜인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 삶의 모든 것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든 꿀은 너무나도 달콤했고 저는 이성이 경고하는 파멸의 신호를 애써 외면한 채 쾌락이라는 이름의 늪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없는 쾌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덫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정교했습니다. 처형과의 첫 관계 이후 며칠간은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날의 강렬했던 감각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오래된 습관처럼 편안하지만 무미건조한 것이었다면 처형과의 그것은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수컷의 본능을 송두리째 깨워내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밤 목이 마르다며 거실로 나온 저를 기다렸다는 듯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유혹하는 처형.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바로 옆방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위험한 배덕감을 증폭시키는 향신료가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밤은 독이 든 꿀과 같았습니다. 달콤함에 취해 혀를 대는 순간 온몸으로 독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그 꿀을 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치밀하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와인 몇 병을 사들고 와서는 우리 자매끼리 오랜만에 한잔할까 하는데 제부도 같이 하실래요? 라며 아내와 저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술이 약한 아내는 몇 잔만 마셔도 금세 잠이 드는 것을 아는 처형은 동생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마셔야지라며 교묘하게 아내의 잔을 계속 채웠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차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소파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처형은 기다렸다는 듯 제게 뜨거운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바로 곁에 재워두고 버리는 정사는 제 모든 도덕관념을 파괴할 만큼 배덕하고 짜릿했습니다.
때로는 동생, 오늘따라 너무 피곤해 보이네. 내가 피로회복에 좋은 약이라도 타줄게라며 수면 성분이 든 드링크젤을 아내에게 건네고는 아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계획 아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저는 또다시 그녀의 위험한 유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깰까봐 조마조마한 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처형은 일부러 더 교성을 내며 제 이성을 뒤흔들었고 저는 그녀의 입을 막으며 행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공포와 쾌락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관계가 일상화될 무렵 처형이 슬쩍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부, 나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네. 차비 좀 빌려줄 수 있어? 아주 작은 사소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처제나 다름없는 처형에게 그 정도 주는 것이 뭐 대수랴 싶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작은 요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조금만이라는 말은 점차 제 지갑을 열게 하는 주문이 되어갔고 저 역시 우리의 은밀한 관계에 대한 일종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돈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이혼 소송에 꼭 필요한 증거를 잡았는데 변호사 성공 보수 일부를 먼저 줘야 한대라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관계와 거절할 수 없는 요구들 속에서 결국 아내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깨고 말았습니다.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서 그녀와의 육체적인 관계 또한 완전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제게 폭풍우 같은 쾌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목을 조여오는 차가운 덫,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대가를 치르는 고통스러운 의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마치 값을 치르고 물건을 취하듯 제 몸을 탐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느끼는 것은 수치심과 절망뿐이었지만 저는 그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의 완벽한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제 비상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저는 결국 아내 몰래 마이너스 대출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 서류에 사인을 하던 순간의 그 비참함과 자기 혐오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홀가분한 표정으로 외출했다 돌아온 처형. 하지만 그녀는 집을 나갈 준비는커녕 제게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요구한 액수는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제 발로 이 집을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지옥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쳐놓은 거대하고 질긴 올가미에 단단히 목이 졸린 채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텅 빈 껍데기처럼 회사를 오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이대로 처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녀는 분명 모든 것을 아내에게 폭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인생은 파국이었습니다. 차라리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자. 저는 결국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주말 저녁 아내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마침내 무겁고도 더러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이 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제가 어떻게 이성을 잃고 그녀와 선을 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빌미로 그녀가 어떻게 저를 착취하고 돈을 요구했는지, 제 비상금과 마이너스 대출 내역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제게 소리를 지르고 제 뺨을 때리고 당장 이혼하자며 제 모든 것을 부숴버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비난과 분노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처절한 고백이 끝난 후에도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숨막히는 침묵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싸늘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저를 더욱 깊은 충격과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 잠결에 뒤척이다 깼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더군. 당신이 화장실에 간 줄 알았지.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길래 이상한 마음에 거실로 나가봤어. 그리고 들었지. 내 언니 방에서 당신과 그 여자가 내는 짐승 같은 그 소리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 하지만 난 소리 지르지 않았어. 당신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내 언니라는 여자가 대체 어떤 인간인지 내 눈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순종적이고 마음 약했던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이성으로 무장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배신과 어리석음 그리고 그녀 언니의 추악함을 모두 꿰뚫어보며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무릎 꿇고 있는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경멸이 섞인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문제는 나중이야. 일단 저 기생충 같은 내 언니부터 정리해야지.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암사자처럼 서늘하고도 잔혹한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한 여자가 무너지고 또 다른 한 여자가 여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불러온 지옥의 한가운데서 진짜 심판은 법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의 가장 차가운 분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그 서늘한 선언 이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죄인처럼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아내는 잠시 후 처형을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처형은 느긋한 표정으로 방에서 걸어 나오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동생? 제부는 왜 저러고 있어?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늘 언니 앞에서 주눅 들어있던 제 아내, 그 순둥이 같던 아내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고 이 집에서 나가. 처형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평생 제 아내를 자기 아래로 보고 살아왔고
이번에도 상황을 쉽게 조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는 제 탓으로 모든 걸 돌리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나가라니? 내 남편이, 저 제부가 밤마다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피해자야, 피해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닥쳐. 나지막하지만 온 집안을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아내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가 내 남편 돈 뜯어내려고 일부러 술 먹이고 약까지 타서 재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방에서 밤마다 짐승처럼 울어대던 그 교성 내가 못 들었을 것 같아?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이 더러운 것아. 평생 언니에게 내 하기만 했던 아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분노에 기세등등하던 처형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평생 남자들 등쳐먹고 기생충처럼 살아온 거 이젠 끝내야지. 내 남편 홀려서 우리 집 돈까지 빨아먹으려고 했어? 내가 인간이야? 내가 내 언니라는 게 내 인생의 수치다. 아내의 그 서슬 퍼런 기세에 기가 센 처형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시선을 피하며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턱을 아내가 손으로 거칠게 낚아채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내 눈 똑바로 봐. 그리고 똑똑히 들어. 오늘 당장 내 그 더러운 짐 싸서 여기서 사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만약 어기면 내가 지금까지 남자들한테 어떻게 사기쳐왔는지 내가 전부 세상에 알려버릴 테니까. 알아들어? 순둥이 같던 아내의 그 다른 모습에 처형은 겁에 질려 파랗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작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패배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처형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며 자기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트렁크에 쑤셔 넣는 거친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 나타난 그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요염하고 당당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팔짱을 낀 채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지켜봤고 처형은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한 채 무거운 트렁크를 끌고 낑낑대며 현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 그것이 그녀에 대한 처절한 응징의 끝이었습니다. 그 후 지옥 같았던 몇 주간의 침묵 끝에 아내가 저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자신이 언니를 이 집에 끌어들인 잘못도 있으며 이 추잡하고 더러운 일이 남도 아닌 친언니와 벌어졌는데 세상에 다 떠벌려 집안 전체를 망신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대신 그녀는 제게 이혼보다 더 무거운 죗값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재산의 명예 이전과 완벽한 경제권 포기.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 부부의 권력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주도권이 아내에게 넘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에게서 제게 몇 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 또 돈을 요구하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모든 통화 기록을 감시하고 있던 아내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제 휴대폰으로 처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의 입에서 평생 들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소름이 돋는 욕설과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피를 나눈 자매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향한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이후 처형에게서는
2번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고 그녀의 근황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끝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건 이후 아내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수동적이고 순수했던 그녀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부모와 형제, 즉 처가 식구들과의 모든 왕래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넘어가고 우리 집은 이제 겉으로는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주도권은 아내에게 넘어갔고 저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녀가 주는 용돈을 받았으며 그림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압니다. 그날의 악몽과 지독한 상처는 우리 가족에게 선명한 흉터로 남아 문득문득 차가운 칼날처럼 서로의 가슴을 저려온다는 것을. 아내는 가정을 지켰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용서일까요? 아니면 가장 잔인한 복수일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그녀가 차려준 밥을 묵묵히 삼킬 뿐입니다.